가까운 나라, 먼 나라의 TV 아나키스트 첫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이들 오셨네요. 5분이나 계시고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가 모르겠네요. 들리시면 1번 좀 눌러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다섯 명이었는데 한 명이 나가셨어. 일단은요, 오늘 시황을 한번 볼게요. 시황을 한번 보고 코스피랑 코스닥 이런 거 한번 봐야 되겠죠. 국내장이 얼마나 강세였는지 약세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코스피죠. 1.9% 올랐고요. 1.9% 올라줬는데 워낙 빠진 게 많으니까, 워낙 빠진 게 많고 해서 크게 의미가 없어요. 크게 의미가 없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88% 상승을 해줬어요. 일별로 한번 보자면요. 여기 보시면 크게 일봉 차트고요. 코스피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평선 위에 올라탔죠. 올라타서 이 빨간 선을 올라타서 이제 요 파란 선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겠다 싶은 거죠. 네, 이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골든 크로스가 나와 줬어요. 많이들 아시는. 그래서 여기 파란 선까지 올라가 줄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줄까요? 그렇게 가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게 가주지는 않을 것 같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850선까지 코스닥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요 파란선인, 한 800선 정도까지는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도 한 2500선까지는 조금,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듯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흐름은 조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뉴스 나온 거는 별거 없어요. 한번 볼게요. 제가 좀 봐줬는데, 일단은 18일에 오늘자고요. 코스피는 전 거래 대비해서 1.9% 올랐고요. 44.27포인트 상승해서 2375.25%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2,001억 그리고 4,270억 순매도를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외국인이겠죠. 아무래도 외국인의 포지션이 6,335억 네, 순매수를 했다는 점이 그나마 좀 위로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은 13.33포인트 상승한 1.88% 상승을 했고요. 776.72의 마감. 근데 외국인이 팔았어요. 조금 8억 정도 팔았고, 크게 의미 없어요. 지금은 크게 의미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 외환시장 네, 환율이죠. 환율이 1317.4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8.7원이 내렸어요. 다행이죠. 좀 1300원 밑으로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연속 매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대만의 TSMC 실적과 가이던스가 되게 잘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반도체 주들의 흐름이 오늘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국내 대표니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보시면 7월 7일 날짜도 참 좋아. 7월 7일에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7월 13일 딱 하루 팔고 계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이제는 저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트리거가 된 게 TSMC의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가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실적은 좋게 나와도 가이던스가 개판으로 나오면 주가 꼬라박거든요. 네, 꼬라박는데 그나마 TSMC가 조금 시장에서 우려를 많이 했어요. 가이던스가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이던스마저 좋게 나왔어. 네, 그래서
이 종목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빅사이클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3나노, 3나노를 TSMC보다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수율이거든요. 만들어내도 분량이 많으면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수율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는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긍정적인 신호로 지켜본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나왔던 뉴스를 한번 볼게요. 뭐 크게 뉴스가 있는 건 아닌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고환율의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고 있다. 그리고 미일과 통화 스와프를 추진한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갈곳 잃은 투자금 CMA로 잔액 40% 늘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그 환율이 너무 크다 보니까, 환율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 통화 스와프를 추진을 해서 이제 환율을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앨런 의장이, 전 의장이죠. 이제 국내에 방한을 하는데, 이때 아무래도 그 통화 스와프를 조금 추진을 할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면은 되게 좋을 거예요. 환율은 바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1300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갈곳 잃은 투자금 CMA로 잔액 40% 늘어, 이거는 결국에는 그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매매하다가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거의 다 CMA 계좌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늘었다는 것은 어디에도 지금 투자할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좋은 쪽으로 본다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이 40%가 늘었다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은 CMA에 있는 현금들은 거의 밖으로 안 빼가거든요. 그냥 거기서 매매를 해요. 매매를 중단을 하던가, 매매를 늘리던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좋은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간 종목 한번 볼게요. 상한가 간 종목. 이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가 더 갔네. 동일 기어는 제가 못 봤거든요. 장중에 못 봤는데 장 막판에 올라갔나 봅니다. 상한가로.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요 두 종목, 조강 ILI와 박스엘바이오, 요 두 종목 한번 봤는데, 일단은 박스엘바이오부터 볼게요. 박스엘바이오가 여기 보시면 54,200원에 60만 4,401주 이렇게 지금 잔량이 쌓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54,200원짜리인데 60만 주가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 여기 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줄긋기 한번 해볼까요? 줄긋기 한번 해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죠. 네, 여기서 하나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박스권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일단은 이 박스권 두 개를 다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량만 터져주고요. 이건 좋은 의미예요. 이제 앞으로 턴을 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차트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은 준비한 거 한번 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스엘바이오. 일단 박스엘바이오는 상장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상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기술 전문 평가 기관에서 두 곳 이상에서 이제 트리플 B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박스엘바이오는 상장할 때 기술 보증 기금에서 A 등급 받았고요. 그리고 이클에 더블해서 트리플 B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술 특례로 이제 상장이 된 거예요. 원래 상장이 되려고 하면
몇 년 연속 뭐 영업이익이 얼마 나야 되고 매출이 얼마 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면제해주고 이제 기술성으로만 보고 이제 상장을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뉴스도 나왔고 일단 이 회사는 면역계의 모든 구성 요소를 포괄하는 이제 항암 치료를 개발을 하는 게 목표인 회사예요. 진행성 간세포, 그러니까 간암이죠. 네, 간암으로 이제 치료를 만들려고 하는데 간암 치료제를 거기서 자연 살해 세포 치료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요게 오늘 포인트가 된 건데 얘들이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어요.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 발응률이 36.4가 나왔어요. 다른 거는 두 자리가 안 됩니다. 다른 임상 시험에 들어가는 다른 제약사들의 이런 임상은 다 두 자리를 못 넘었어요. 다 못 넘었는데 얘만 36.4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간암 치료제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네, 높아졌기 때문에 오늘 조금 상한가를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조금 특이한 게 반려견 정용 항암 치료제 또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8살 이상의 반려견의 암 발생률이 50%가 넘어.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약품의 시장성이 매년 4.6% 정도 성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실적이 좀 마이너스라는 게 안 좋아요. 마이너스가 꽤 오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재물을 가면 영업이익이 계속 지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원래 코스닥의 상장 규정에 따르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특별 상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면제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 종목은 좋진 않죠. 아무래도 투자를 하는데 그 종목이 마이너스다 이러면 좋지는 않은 겁니다. 그거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6만원 차트 보시면요. 여기 차트 보시면 6만원이 이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냐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가격대인 것 같아요. 6만원대가.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갭으로 떨어졌잖아요. 여기 보시면 갭으로 이렇게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 사이의 중간 값이 한 6만원 정도 돼요. 네, 6만원. 6만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미로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6만원을 못 넘는다. 그러면 이 종목은 6만원에서 5만원대에서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을 갖고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하시면 이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이 항암 치료제에 대한 특히나 간암 치료제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난 조금 높게 본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올해는 못 갖고 갈 것 같아요. 네, 올해는 못 갖고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고요. 그리고 조강 ILI 이거 하신 분들 되게 축하드려요. 부럽다. 이거 차트 봐. 날아가잖아. 야, 이런 차트. 근데 요즘에 좀 있어. 그렇죠? 요즘에 있잖아. 그 무상증자 하면은 이렇게 되죠. 요즘에 무상증자 하면. 얘도 똑같아요. 무상증자 때문에 이렇게 간 건데 얘가 특이한 점은 뭐냐면 무상증자에다가 3자 배정까지 더했어요. 3자 배정을 먼저 결정을 하고 나서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어요. 얘가.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권리락 이후로 지금 2번 상한가 갔잖아요. 네,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한번 또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볼게요. 이제 조강
ILI 무상증자를 1대5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리락 이후에 두 번 연속 상한가 갔고요.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됐습니다. 경고 종목. 근데 이건 의미 없어요. 경고 종목 지정대로 상한가 가려면 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 거래 정지 하루 되고 또 가던가 아니면 내려가던가 하겠죠.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35억의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 현 최대 주주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조강벤처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제 지분 구조가 좀 더 탄탄해졌다, 공고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은 즉슨 팔 때도 굉장히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매각도 쉽다. 왜냐? 지분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최근 무상증자 열풍이죠. 네, 열풍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고 있고요. 노터스, 공구우먼, 실리콘2 등 최근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 상한가를 3번 정도 갔어요.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실적과 매출, 영업이익이 큰 폭의 상승은 없어요, 이 종목이. 하지만 계속 두 자릿수의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번 1분기에만 개별과 연결 둘 다 0으로 실적이 조금 둔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산업의 밸브를 만들어요. 산업에 들어가는 밸브. 그러니까 원자력이라던가 여기 보시면 조선, 선박, 석유, 화학, 플랜트, 반도체 설비 뭐 이런데 밸브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에는 이 회사께 거의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온, 고압, 초저온 등에서 작동하는 밸브 개발까지 해서 이제 수입품을 대체하는 효과까지도 있고,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고, 다른 무증 관련주와 다른 점은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에 보시면 3자 배정은 까지는 안 하고 1대5 아니면 1대8 정도의 무상증자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권리락 이후에 3번 정도 상한가 가고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일단 노터스라고 하는 종목 볼게요. 노터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차트가 어마어마하죠. 네. 야, 참. 4,000원이었던 게 43,000원까지 갔어요. 네. 10배 갔어. 아, 많이 부럽네. 그렇죠. 난 특이한 게 뭐냐면 권리락 이후에 이 종목은 상한가를 더 많이 간다는 거. 이게 요즘 추세거든요. 요즘 추세가 무상증자가 권리락 이후에 상한가를 더 많이 가. 원래 예전에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는 경우도 없었지만 1대1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네. 일단 요거 보시고, 노터스 보시고, 그리고 공구우먼이라는 종목이 또 있죠. 이 종목도 권리락 이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의 상한가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오죠. 이 종목도 원래는 6,000원이었던 게 54,500원까지 가요. 단 한 달 만에. 권리락 이후로 더 많이 가죠. 그리고 실리콘2라고 하는 종목. 이 종목도 지금 권리락 이후에 두 번째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 정지를 하루 하고 내일 다시 재개가 됩니다. 얘도 내일 상한가 갈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들 무상증자를 실시를 했다는 거예요. 무상증자를 실시를 했고, 권리락이 다 아시죠? 권리가 없어지는 날, 내가 무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 지나자마자 더 올라간다는 점. 이거는 제가 한 16년 동안 주식하면서 없었던 일이에요. 네. 없었던 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특히나 조강 ILI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업력이 좀 있고 상장한 지도 꽤 됐던 회사거든요. 네, 꽤 된 회사예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상장한 지 채 2년이 안 됐어. 네, 근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공구먼도 그렇죠. 상장한 지 1년이 안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트렌드를 지금 타고 있다. 그러니까 무상증자만 때리면 무조건 주가는 급등한다 라는 공식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강 ILI도 한 번 정도는 상한가를 한 번 더 가고, 아니면 상한가를 갔다가 그날 이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일 정도에는 수익 실현을 시가 부근에서 해주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50%라도 좀 줄이시고, 일단 다 해피하잖아요. 지금 다 해피하잖아요. 네, 이거 사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크게 지금 욕심 부릴 만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부터 실현하시고, 현금으로 꽂히는 걸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종목 떨어진다 그러면 잡지 마세요. 다시는. 네. 급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면 얘도 공구문도 쭉 떨어졌죠. 그리고 노터스도 쭉 떨어졌어요. 이거는 뭐 손도 못 댈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 네, 큰일 나.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일단 떨어진다, 음봉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던져야 돼. 그렇죠? 이거 들고 있으면 난 빨리 수익 실현하고 싶을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한번 살펴봤고요. 뭐 딱히 유가 한번 볼까요? 유가가 100% 아래에 있어야 돼요. 100% 아래에 있어야지 미국의 CPI 다음 달에 나올 게 떨어질 겁니다. 유가가 100불 이상으로 올라가면 다음 달에도 CPI가 크게 꺾여서 내려오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든이 좀 바보짓을 했죠. 네, 바이든이 좀 바보짓을 해서 사우디 가서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미국 10년물 국채 볼게요. 2.987, 1.95 오르고 있죠. 이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이건 나쁜 거예요. 미국의 국채금리, 특히나 10년물을 기준으로 많이들 보시는데, 이게 만약에 3%를 넘는다. 근데 3%는 당연히 넘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가면.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근데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급격하게 내려가거나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1.95까지 올라가는 거는 빠르게 올라간다.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스닥 선물은 1.23으로 지금 강합니다. 강한데 미국 국채 선물이 조금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승했다가 꼬라박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문에서 나오는 얘기 있죠. 뭐 장단기 국채가 뭐 금리 역전이 됐다 하는 게 이 얘기거든요. 네. 원래 오래 들고 있으면 10년짜리 들고 있으면 이자를 2년 3년짜리 들고 있는 것보다 더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장기채가 단기채보다 금리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 근데 이게 이제 2년물이라던가 3년물이, 지금 3년물이 3.17하잖아요. 10년물이 지금 3%가 안 되는데, 이런 걸 보고 이제 단장기 이제 금리 역전 형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걸 갖고 이제 경기 침체를 기준으로 해요. 이게 많이 나타날 때 경기 침체가 많이 나타났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장단기 금리체의 역전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예상할 수 있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요거 때문에. 근데 뭐 많은 지표들이 있죠.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맞는 게 아니에요. 맞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물론 저보다 더 오래 주식하셨고 뭐 학자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겪습니다. 네, 처음 겪어요. 저도 한 16년 했지만 이렇게까지 불확실한 장은 처음입니다. 네. 이게 미국의 이제 결국에는 양적 완화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 문제는 나와줬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물가가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은 몰랐던 거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효과가 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를 사실 좀 의심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슨 기업의 파산이라던가 아니면 브렉시트라던가 아니면 그리스의 파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파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경기 침체가 온 거예요. 경기 위기가 온 거거든요. 경제 위기가. 그런데 지금은 어디 파산하거나 아니면 유동성 문제가 있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인 자체가 다르게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원인은 인플레이션 보면 딱 인플레이션인데 그거와 이제 같은 식의 수학 공식을 풀 수 있냐. 그래서 답이 이게 맞냐라는 거죠.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해보는데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게. 그래서 일단은 CPI가 꺾여주는 게 최고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는 게 최고고요. 그러면 이제 유가는 떨어지게 되겠죠. 알아서. 유가가 지금 100달러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경기 침체, 이제 미국 국채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면 수요를 줄이죠. 네,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뭐 유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곡물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천연가스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떨어졌었는데 거기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가서 증산에 합의했다는 뉴스가 토요일 새벽에 나와줬죠. 하지만 그 뉴스는 뻥이었어요. 가서 모욕만 당하고 왔죠. 모욕만 당하고 왔고요. 그래서 유가가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유가가 지금 다시 100달러에 근접하고 있어요. 뭐 좀 해줬어야 되는데 증산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사진 보니까 되게 웃기더라고. 일단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네. 일단은 유가가 떨어지는 게 일단은 제일 먼저고요. 그리고 환율 볼게요. 환율은 1318원. 야, 1300원대를 이렇게 오래 유지할 줄은 몰랐어요. 네. 이렇게 유지를 많이 해줄 줄은 몰랐는데 일단 1318원은 이것 때문에 또 달러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근데 항상 나오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달러 유출이란 말에 굉장히 민감하고 아주 반응이 크게 나옵니다. 네, 크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단어가 나왔을 때는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느끼기에. 뉴스에서 외국인이 주식 팔고 달러로 바꿔서 떠났다. 이런 뉴스 나오면 이제 시장의 끝이 다가오는구나. 시장에 이제 빛이 어느 정도 나올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딱 두 가지 단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외국인, 달러 유출. 이 두 가지. 합쳐지면 대박인 거죠. 시장에 아주 임팩트로 꽂아요. 그러면 개인들은 엄청난 투매가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외국인들은 밑에서 싼 가격으로 사서 비싼 가격으로 팔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다 가는 이유입니다. 일단 1318원 때문에 이제 외환 보유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전에 뉴스 타이틀 본 것처럼 외환 보유고가 이제 IMF 때 이후로 최단 기간에 제일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300원 밑으로 가주는 게 가장 좋죠. 네, 가장 좋아요. 아마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거의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일단 환율까지 살펴드렸고요. 그리고 미국의 빅스 지수 한번 볼까요? 빅스 지수가 오르고 있네. 이것도 이상하네. 25.04, 3.34 오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스닥 선물은 1%대로 강세이고 빅스 지수는 아시는 것처럼 공포 지수죠. 앞으로 시장이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데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종목 이게 올라가고 있는데 나스닥이 올라간다. 근데 미국 선물 10년물은 떨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다 이게 균형이 안 맞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엔 이게 균형이 맞으면 이게 예상했던 지표대로 가야 되는데 전혀 이게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네. 박자가 안 맞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도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미국 주식을 한번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나스닥 선물이 빠졌네요. 이게 15분 조금 늦어져서 지금 0.88까지 내려왔습니다. 더 내려갔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나스닥이 플러스로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플러스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일단 대표 해외 주식 한번 볼게요. 해외 주식 애플 오르고 있고요. 애플 오르고 있고 미국 주식은 애플이 올라야 돼요. 특히 나스닥은 애플이 올라야 돼요. 애플이 안 오르면 거의 나스닥은 상승하기가 어려워요. 애플의 시총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애플에 대한 뉴스가 꽤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애플 아직 저점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애플은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애플의 차이는 그러니까 갤럭시와 애플의 차이는 뭐냐면 제가 볼 때요. 팬심이에요. 팬덤. 지금으로 따지면 팬덤이에요. 애플은 저는 2009년도에 처음으로 애플 아이패드가 나왔을 때 1세대를 썼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나오자마자 써봤던 사람이에요. 저희 대학교에서 거의 저밖에 없었어요. 그거 갖고 다니는 애가. 그랬는데 써봤는데 신세계도만 완전 신세계인데 조금 적응하기 어려웠거든요. 저는 쓰기가 조금 불편했어요. 뭐 가입을 해야 되고 이랬던 건데 예쁘잖아 일단. 그리고 뽀대가 나. 뽀대가 나. 그래서 이 애플이라는 게 좀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쓰기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를 쓰는 게 편하죠. 더 편해요 사실. 지문 같은 것도 그렇고 더 편하고 이 편리성에 대해서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못 따라오는 거는 그러니까 못 따라오는 건지 안 따라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들만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칩셋 자체는 애플의 칩셋이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보다 훨씬 좋은 건 맞죠. 네, 그거는 성능으로 증명이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애플의 주가는 지금은 이제 저점은 확실하게 다지고 올라가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애플 일봉 차트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좀 하는 또 선긋기를 좀 해봅시다. 선긋기 해보면 여기서 여기에요.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구간인데 지금 여기서 여기 구간에서 지금 돌파를 두 번이 이렇게 살짝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가줄 것 같아. 160불 이상. 160불 이상은 한번 찍어주고 이제 확실하게 위로 갈지 내려갈지는 정해질 것 같아요. 그거는 미국의 CPI에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 페이스북. 메타라 그러면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얘는 조금 말이 많았죠. 네, 말이 많았고 여기 보시면 개파락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때가 이제 뉴스 찾아보시면 아는데 그렇게 좀 부정적인 정치적으로 좀 얽힌 이제 뉴스가 좀 나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장에서의 회복, 신뢰의 회복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물론 미국의 CPI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개선이 된다 그러면 미국 주식 자체가 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오르긴 오르는데 이렇게 빠진 만큼의 회복이 나와주느냐 그게 문제인데 그만큼은 안 나와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는 진짜 이거는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 나도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못 받았던 종목에서 그러니까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갈 때 가장 수혜를 입을 것 같은 종목으로 그러니까 리오프닝 주라고 하죠. 그 종목에 나스닥 주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이 에어비앤비였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빠졌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에어비앤비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제 그 스타트 기업 같은 유니콘 기업이라고도 하죠. 그런 좀 기업들이 이제 돈을 이제 차입을 했을 때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비용이 높아지죠. 그리고 거기다 경기 침체까지 오면 에어비앤비가 무슨 죄예요? 여행 숙박 업종이죠.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뭘까요? 이제 먹을 거 줄일 거고, 그리고 여행 가고 이런 거 줄일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에어비앤비가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 거기다 금리 인상까지 가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까지도 높아질 거다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경기 침체가 빠지지 않고 경기 둔화 정도에서 멈춰준다고 하면 CPI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시금 100불 이상 200불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보면 대부분 180달러 선 정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목표 주가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루시드 한번 볼까요? 테슬라 볼게요.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네, 우리나라에 테슬라 하면 미국에 있는 미국인보다 한국인이 테슬라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한국 주식이 한국인들이 테슬라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일단은 대표가 대단한 분이시죠. 일론 머스크. 이런 거의 천재적인 분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트윗으로 자기 주가를 왔다 갔다 하고, 코인 가격으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쌓고 있는 분이기도 하죠. 일단 테슬라가 트위터 인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트위터 인수를 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트윗을 하면서 나는 포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법적으로 가게 되면 트위터가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오는 뉴스에 의하면.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테슬라가 트위터를 강제적으로 사야 되게끔
이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테슬라는 트위터를 안 사는 게 더 좋아요. 네, 제가 볼 때. 왜 트위터를 사려고 할까요? 나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산다고 할 때, 매수를 한다고 할 때, 왜 저 사람이 트위터를 사려고 했지?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기업이고 그 우주 산업을 하고 있는데 트위터랑은 크게 관련이 없잖아. 근데 트윗을 잘 이용하면 자기의 색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약간 거기에 빠진 것 같아, 그 매력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이게 진짜로 진정성 있게 잘 진행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그냥 한 번에 혹해서 그냥 이렇게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트위터를 인수 안 하는 게 테슬라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1000불 갔을 때는 뭐 다들 1200불 가고 1000불대에서 놀 때는 굉장했죠. 근데 이 종목도 많이 내려왔어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막 많이 빠지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지도 엄청 잘 되고 있잖아. 여기 보면 박스권으로 750불 다시금 돌파를 하면 이 종목은 850불 정도 라인까지도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미국 주식 이런 거를 뭐 자세하게 분석을 못해요. 물론 한국 주식도 뭐 자세하게 분석을 못하지만 일단은 사실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낫다는 게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나은 거예요. 네. 어느 시장이 더 신뢰를 갖고 있어요? 미국 시장이 더 신뢰를 갖고 있는 건 맞잖아. 신용등급도 높잖아. 나라의 신용등급 자체가.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1차, 2차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다들 유럽과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난 문제였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더 많이 빠지고 회복도 덜 되고 그렇잖아. 왜 그럴까요? 이게 뭐 물론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신뢰도의 문제도 있어요. 네, 그렇게 봐야 돼요. 네, 그건 인정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학 개미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 거기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테슬라라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 꽂힌 거죠. 그리고 전기차의 분야에서는 거의 압도적이죠. 네, 지금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유니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내연기관일 때는 엔진에 대한 기술력이 차이가 많이 났죠. 브랜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났는데 지금은 전기차는 모터는 다 고만고만해요. 모터는 다 고만고만한데 결국엔 뭐냐, 이 배터리를 갖고 배터리팩이라고 그러죠. 배터리팩을 같은 배터리팩인데 이것을 효율을 얼마나 끌어내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같은 배터리로 누구는 어떤 회사는 뭐 한 500km를 가는데 어떤 회사는 800km를 간다. 같은 배터리팩이에요. 근데 이 효율을 얼만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서 이제 결론이 나거든요. 나중에 갈수록. 물론 또 이런 것 있죠. 전기차 충전소가 조밀하게 막 생기면 그러면 또 달라지겠죠. 얘기가 조밀하게 생기면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잖아요. 대신에 이제 그것도 따라줘야죠. 충전 속도가 만약에 5분, 10분 내로 들어가고 충전소가 굉장히 지금의 주유소처럼 조밀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배터리백의 성능, 계량 이런 거는 크게 또 시선이 안 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충전소가 굉장히 없잖아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근데 지금은 주행 가는 거리를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배터리팩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같이 있는 회사. 물론 테슬라가 배터리팩을 같이
만들진 않죠. 하지만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는 원통형의 배터리 팩을 만들어요. 아니, 만드는 게 아니고 사용해요. 그게 거의 중국에서 제조되는 이제 배터리 팩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이런 배터리 팩 공급 업체들은 물론 원통형도 만들긴 하는데 대부분이 직사각형. 우리나라는 직사각형을 주로 만듭니다. 원통형이 더 안정성이 좀 더 있다 그래요. 효율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뭐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살펴봤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핫했던 종목 루시드 한번 볼게요. 루시드도 이 종목 유니콘일 때 진짜, 루시드는 테슬라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만든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대항마라고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 나왔을 때. 테슬라의 대항마, 루시드. 얘들은 어떤 게 강점이냐면, 지금 뉴스 나온 걸로 보면, 배터리팩 성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800km가 넘는 주행 성능을 기록을 했다라는 뉴스가 작년에 나왔죠. 이미 작년에 나왔고, 루시드 에어라고 하는 차량이 벌써 나와줬습니다. 근데 판매가 되고 있고 딜리버리까지 되고 있어요. 공장을 짓고 있고 공장을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 국부펀드가 이 종목은 투자를 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투자했을까요? 그리고 사우디에 10만 대의 전기차 보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당연히 따내겠지. 사우디에서 투자했는데.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한 20달러 이렇게 있다가 57달러까지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이 회사의 강점은 뭐냐면 차도 멋있게 잘 빠졌어. 찾으시면 돼요. 제가 저작권 때문에 못 보여드리는데, 루시드라고 찾으시면 차 나와요. 차 모양 나오고 굉장히 고급 찌게 나옵니다. 이 회사의 타겟은 뭐냐면 전기차의 고급화예요. 전기차의 고급화, 전기차의 마이바흐 뭐 이런 거, 이 정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주행 가는 거리를 보면 테슬라보다 더 멀리 가죠. 같은 크기의 배터리를 넣어도.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떤 강점이 있냐면 에너지 저장 기술 ESS라고 하죠. 그것을 얘들은 잘해요. 네. 그래서 루시드 그룹이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루시드 그룹이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부분에서도 얘들이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기술 개발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나중에 크게 된다 그러면 배터리 효율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 전기차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너지를 오히려 테슬라보다도 더 큰 시너지를 나중에는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랐던 거예요. 여기 18달러, 16달러까지 갔다가 57달러까지 쭉 올라가죠. 네.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내려와서 얘도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미 공장은 지금 공장 다른 유튜브 분들, 루시드 하시는 분들 보면 거기에 진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저도 거기 자주 보는데 굉장히 자주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픽업 트럭의 리비안이라고 있죠. 얘는 상장을 조금 더 늦게 했어요, 루시드보다. 근데 상장하자마자 179달러를 찍고 쭉 내려왔어요. 얘는 문제가 뭐냐면 일단 픽업 트럭, 얘도 뭐 전기차는 요즘에 워낙 잘 빠져나오니까 디자인이 잘 빠지니까 좋은데 얘는 그
GM이죠. 네. GM 맞나? 하여튼 최대 주주가 팔았어요. 네, 지분을. 네, 팔아서 아마존이죠. 제가 착각을 했네요.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었는데 팔았어. 팔아서 조금 신뢰도가 약해졌어요. 신뢰도가 좀 약해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일단 최대 주주가 팔았다는 걸, 물론 그 입장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실적 압박이나 이런 데서 이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 그리고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굳이 많이 팔 필요가 있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전기차 입장에서도. 그리고 알파벳, TSMC는 뉴스 많이 나왔으니까요. 알파벳이라고 하면 구글이죠. 네, 구글인데 여기 A가 있죠. A가 있고 C가 있던가? 하여튼 있는데 이 A는 이제 의결권이 있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구글도 되게 크죠. 아무래도. 네. 애플 못지않게 미국 주식에 영향을 크게 준다. 당연한 거죠. 근데 다들 여기 보시면 즐겁게 하면 여기죠.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선이 1차였고요. 여기 선이 2차였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다 부러지고 3차에서 지금 걸려 있는 모습이에요. 3차에서 걸려서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를 돌파를 해야 되고 1차를 돌파를 해야 돼요. 돌파를 하려면 뭐다? CPI가 돌아와야 된다.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돌아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국내 CPI가 지금 6.4 넘는다 그래도 미국의 CPI가 내려갔다는 뉴스 나오면 다음날 코스닥 코스피 오를걸?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예. 만약에 우리나라 CPI가 지금 6.4야. 근데 다음 달에 한 6.8 정도 됐어. 근데 미국의 CPI가 9.1이었죠. 근데 8.5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코스닥 코스피 무조건 오를걸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렇게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 IMF 이후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주식의 속국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외국 종목까지, 해외 종목까지 한번 봤고요. 아직도 나스닥의 선물은 0.88%로 이제 견디고 있습니다. 견디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러시아의 가스 문제. 근데 전쟁은 갑자기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종전이 될지도 갑자기 나오는 거고, 물론 러시아가 좀 시작할 때는 굉장히 시끄럽게 시작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종전이라던가 아니면 휴전을 할 때는 갑작스럽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한숨 돌리겠죠. 제발 기도합니다. 진짜 정쟁 그만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요. 일단은 조금 안 좋아지네요. 네,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루시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들 빠지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도 그렇고요. 지금 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전환이 되고 있고, 애플과 알파벳 A 정도만이 지금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존은 다음에 얘기하죠. 아마존은 다음에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얘도 차트는 좋아요. 네, 차트는 이 정도면 양호해요. 여기서 개파락 메꿔줄 거고. 그리고 지표 한번 볼게요. 지표 발표 날이 여기
있죠. 저는 뭐 investing.com 많이 보시는데 저는 여기 봐요. 네. 여기 보시면 날짜 오늘이죠. 오늘 9시 반 신규 주택 착공 요거 1.549가 나왔네요. 예측치보다 조금 밑돌고 건축 허가는 1.695 근데 예측치는 1.65 이건 잘 나와줬네요. 네. 이게 경기 침체를 하는 그런 지표 중에 한 개입니다. 바라보는. 왜냐하면 건축 허가와 신규 주택 착공은 집값이죠. 어떻게 보면 집값이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붕괴를 하느냐 이 문제인데 경기 침체가 나올 때 주택 가격이 붕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많은 즉슨 주택을 착공하는 건수가 줄어들고 건축 허가 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심하게 평가할 정도의 지표가 나온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월 20일 내일 나올 이거 한국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이고요. 기존 주택 판매 여기 이 빨간색이 별 3개짜리예요.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 그리고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요 정도까지 봤고요. 나스닥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올라가 주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좀 빵빵 떠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첫방이라서 5명, 최대 7명까지 들어오는 걸 봤네요, 제가. 아무튼 이렇게 준비가 좀 많이 못했는데 이제 매일은 못할 것 같네요. 해보니까 이게 매일은 못할 것 같고 내용이 좀 알차야 되는데 알차지를 못하고 아무튼 뭐 이틀에 한 번씩 하던가 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좀 새로운 게 없으니까 뉴스들 국내외 뉴스들 제가 가져올 수 있는 거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였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